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알아준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최초로 낸 거는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 2차 문제 중에 소송법, 민사소송법하고 민법이 사법연수 문제가 이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애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9년도에 연수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봐가지고 이 책에 초파를 낸 겁니다. 그해 강의하면서 1월 달에 저쪽 학원에 있는 1차생들 한 50명 들어왔는데 그 50명 전부에게 무료로 이제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강의할 시간 없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수한 성적을 합격했고요. 그해 이제 3선 안에 8월 달에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 책을 무료로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걸 시험장 아침에 버스 속에서도 이 책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수석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박미애인가? 지금 법무사일 텐데. 그게 2009년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수 문제가 하나씩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작년부터 연수 문제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금년에 여러분 2차 시험 봤으니까 문제 알고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어느에서 나왔는지. 131페이지 열어보십시오. 131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두 번째 있는 판례가 있을 겁니다. 이거 썼나요? 두 번째 판례가 이게 그 민법에 태권도 대위에서 가압류권자가 후등기 가압류, 후등기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이 판례 부분들이에요. 2번 박스에 있는 2번 판례. 채무자 소유에 대해서 지금 가등기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가압류 위에 있는 가등기 관련돼 가지고 가등기 강자가 원래 채무자하고 그 가등기 무효에 대해서 무효등기 유형을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가압류권자가 채권자 대위를 해가지고 그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게 이 판례의 서라는 의미고요. 저쪽 뒤에 임대차 파트, 기판역 파트 한번 볼까요? 기판역 부분은 245페이지에 문제 10번이 있을 겁니다. 문제 10번. 아주 뭐가 낯익죠? 낯익죠? 이게 금년 문제, 2차 문제예요. 민사소송법 문제. 제 밑에 양가로 1번하고 뒷페이지요. 뒷페이지 양가로 2번. 이게 뭡니까, 이거? 이 문제 그대로 냈죠? 이게 금년 2차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 뒤로 가볼게요. 256페이지. 거기 박스에 상가 건물에 관한 판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금년에 썼을 거예요. 그 박스 판례 부분하고 뒷페이지 또 옮겨볼게요. 262페이지 보십시오. 262페이지에 문제 2번, 4번이 있을 겁니다. 자기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준 사안이죠. 매수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팔고 임차인으로서 그런 살고 있다가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돼가지고 저당권 실행을 해가지고 예가금 납부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가 대항력이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문제 2번에 4번 판례 있고요. 뒤에 쭉 넘겨볼게요. 임대차 부분들이 282페이지에 제일 밑에 문제 5번에 4번 문제일 겁니다. 1천만 원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갑이 소유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서 선수인 담보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을소유 주택에 관하여 을과 이의 금액을 보증금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신고에서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거 나왔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 문제이고요. 뒷페이지 쭉 가져보면은 290페이지에 문제 10번이 있을 겁니다. 문제 10번은 지금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받아가지고 그런 오선면제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전부 몇 문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민법하고 민사선구에서 일곱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과연 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문제를 받는 순간에 시험장에서 계속적으로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문제를 보니까 청와대 연수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국가기관이 이런 작태를 부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2009년대 초판 발행했을 때부터 그 심정이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특정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출제해버리면은요, 이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탄감을 안 가져주려면은 누군가 이걸 해줘야 돼요. 누군가.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나 소송법 강의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거의 안타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왜 않고 있을까? 제가 늘 가슴속에 그 부분들이 있던 게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한번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아마 2선한 때, 3선한 때는 적당한 시간에 해서 특강 한번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특강 해봤자 여러분 몰라요. 지금 특강 해봤자 형성이 없어요. 한 2선한 때 제일 적절한 때가 2선한 때예요. 한 4월달, 5월달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딱 쌓여 있을 때 그때 이 특강 하게 되면은 가장 얽혀있는 부분들을 한번 실타래 정도를 풀어줄 만한 그런 교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이 책을 다시 집필하게 됐어요. 잘 활용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보충 자료는 제가 강의 시간에 나눠드린 부분들인데 이걸 강의 시간에 나눠다 보니까 어떤 분은 다리를 정리하고 어떤 분은 늘 그냥 그 프린트대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적겠습니다. 앞에 청구취지 연습 문제, 청구취지 있는 거는 교재에 있는 청구취지 부분들을 저 여기다가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따로 여기 편집했어요. 1페이지부터 뒤에 23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는 가장 소장의 기본적인 형식, 소장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보호 명체, 이게 소장에 꼭 들어가야 될 필요적 기사항에 관련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은 늘 머릿속에 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7페이지부터는 중요 유권자실과 항변과 재항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뒤에 37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할 때 연습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만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따로 뺀 겁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연습하게 되면은요, 뭔가 막히면은 바로 옆에 쳐다봐요. 뭔가 막히면은 바로 그냥 교재에 답 쳐다봐.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7번부터는 교기에 있는 문제만 따로 뺐습니다. 문제만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앞으로 이제 강의 끝나면은, 예비선언 강의 끝나면은, 1선언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뒤에 있는 연습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이 소장 쓸 때 청구 원인까지는 한번 써보는 습관을 길러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직접 소장 하나만 작성을 해봐야 돼요. 청구 원인.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이 37페이지부터 쭉 해가지고 주요 이행의소에서 금전지급 청구 사건들, 특정을 인도 청구하는 사건들, 의사진술을 구하는 사건들, 뭐 그런 것들을 쭉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의소는 우리가 출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형성의소는 유일하게 사행위 취소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교재에 있는 문제,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연수 문제 몇 번, 연수 문제 몇 번 표시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을 한번 작성한 다음에 교재에 있는 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틀리는 부분들을 쉽게 빨리빨리 찾고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수 문제로 활용시키고요. 뒤에 56페이지부터는 거기 민법 그동안 나와 있는 주제별 기출 문제를 쭉 해서 총칙부터 해서 침수상속법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거기 사이사이에 꼭 암기해야 될 판례들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판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판례 암기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고요. 자, 서창 진도 저희 강의 계획서에 내일은 강의 없는 거 양해 미리 구했습니다. 그 대신에 토요일부터는 1시간 더 연장 강의 들어갈 거예요. 별도로 보강 날짜 잡지 않고 2시까지 해서 토요일부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강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소창에 기본적인 저희 보충 자료에서 거기 양식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 양식 보십시오. 이게 소창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제일 위에 소창이라는 거를 이거를 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제를 씁니다. 표제는 소창이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적극적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고 소극적 당사자를 피고로 표시합니다. 원고 누구누구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주소를 적는데, 주소를 적을 때는 그런 주소라는 이 기재 없이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주소 기재할 때는 서울, 서초구 뒤에 특별시라는 용어를 색조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렇게 합니다. 광역시, 특별시, 도 이거는 명칭을 생략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표번호 기재하고,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적는 것이 이게 사건명인데, 사건명은 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씁니다. 어떤 청구의소라고 끝이 나도록 사건명을 넣고, 이 사건명은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사건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의소, 이게 사건명이고요. 그 다음 쓰는 것이 이제 청구 취지 부분들입니다. 거기 위에 쭉 줄 맞춰져 있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소자, 이게 가운데로 쭉 가도록 쓰는 겁니다. 청구 취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소장에서 원고가 가장 중요하게 구하는 그 취지를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이 청구 취지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습관 길러셔야 돼요. 청구 취지, 이럴 때는 1항 준위 청구이고, 2항이 이제 소등비용 부담을 가는데, 소등비용은 피고 부담을 한다. 예전에는 피고 부담을 한다 했지만 요즘은 소등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용어를 더 씁니다. 부담 주체를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지금 법원에 있는 그 양식에 있는 그거를 제가 클릭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 부분들입니다. 순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가집행을 선고하는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 거지만은 당사자가 소장에 의를 쓰는 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청구 원인 부분들이에요. 청구 원인, 이건 일반인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청구 원인은 그냥 1, 2, 3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용에서는 청구 원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건 사실을 간단간단 써주셔야 돼요. 이 사안은 전세금 반환 청구이면은 기본적인 요건 사실은 어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돼 있다든지 또는 해지를 인해 가지고 그 전세권이 종료되는 겁니다. 종료 사유 부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다만 이런 전세금 반환 채권의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의 경우는 그때는 거기 위에 청구 취지 1항 보시면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 및 이에 대한 소장보험 홍달을 다음 날부터 합의할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고가 전세권도 말소시켰고 건물도 명부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 취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1차 이행과 건물 명도를 받음과 동시에 그런 상환이행 청구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연 20% 부분들이 작년부터 연 15%로 이게 하향기였습니다. 이것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 법원 양식 중에 하나예요. 연 15%, 연 20%에서 소적법상의 이자가 연 15%로 이게 하향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건이 달라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소액사건 심파법의 그 소액사건의 범위가 2천만 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천만 원으로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 심판법 거의 뭐 30년 만에 이게 증액된다고 그럽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소액사건 심판 범인들이고요. 저 청구원이 쓴 다음에 입증 방법인데 입증 방법으로서 서청을 제출할 때는 서청의 부호를 표시해줘야 돼요. 서청의 부호 표시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원고 제출 서청은 갑으로 표시하고 피고 제출 서청은 을로 표시하고 제3자가 제출한 서청을 병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갑 제1호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보존처분이면요. 보존처분이면은 그 앞에다가 소명한다. 소갑 제1호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존처분은 입증을 증명을 여지 않고 소명으로 갑니다. 여기 입증 방법을 요즘은 또 증명 방법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입증 방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증명 방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입증 정도가 소송의 경우는 증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보존처분은 소명이지만은 소송은 증명이기 때문에 입증이라는 용어 대신에 증명 방법이라는 그런 문구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쓰는 것이 첨부서류 부분들이에요. 첨부서류에서는 소장 부분을 첨부하고 이 납부서인데 납부서는 이거는 송달료 납부서름이 합니다. 그리고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확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지 납부하게 되면은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영수필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소장에 첨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출자의 제출 일자와 제출자의 서명날인, 서명날인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원 명칭을 예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소장의 제가 오른쪽 이쪽 상단에 소가를 함정하고 인지액을 계산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장에 제가 오른쪽 상단 이쪽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장 표지를 작성하는 건 있는데 소장 표지를 작성할지 안 할 때는 그때그때 문제에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소장 양식 부분들을 보시고요. 자, 교재 3페이지 소제기 파트 쪽 볼게요. 소제기할 때 먼저 가장 당사자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관할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관할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 선택 문제인데 당사자 관련돼 가지고 뒷페이지 4페이지에 반가로 4번에 있는 거 이 판례는 체크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임대차법상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임차주택이 양도되면은 그런 보증금 반환 채무도 임차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그 결과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없어집니다. 이때 임차인이 그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은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않던 계약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종전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안은 대항력이 있는 그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주택이 양도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당사자 격에서는 거기 국가와 관련돼 가지고 각조 3번에 있는 거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자, 국제간섭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 법원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그 소 제기를 우리가 관할 위반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할 관련돼 가지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할과 관련돼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어떤 경우이죠? 먼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없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금년에 우리 1차 문제 집행부에서 집행부 문제에서 그런 지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 안 나죠? 지역법. 주한미군에 여기 근무하고 있는 국내 내국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USA인데 미국 법원에 대해서 임금 채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임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 채권자가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여기다가 압류 및 출시 명령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 주한미국 USA 미국인데 이 사람이 우리 국내 법원에서는 그런 A가 이렇게 출시명을 얻은 다음에 출시무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경우 출시무소를 제기하게 되면은요, A가 직접 USA,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출시무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재판권이 없게 되면은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겁니다. 재판권이 없는 경우이고, 관할 위반의 경우는 각하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할 위반의 소 제기하면 각하하는 경우, 이게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이거는 관할권의 법으로 이송시키지 않고 사건을 각하합니다. 두 번째 잘 알고 있죠? 비동사건을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각하한다고 그랬어요. 소를 각하하는 경우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하고 관할 위반의 경우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각교 3번 부분들이에요. 각교 3번 부분. 그런 사법적 행위까지, 사법적 행위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법적 행위에 관해서는 당해 국가를 필요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 적격에서 각주 있는 내용들은 조심히 보시고요. 옆에 이제 당사 적격에서 반가로 3번 판례, 이것도 늘 주의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에 이루어진 압류 출심에 있게 되면은 제3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은 출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가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 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제3자 소송 담당의 경우 잘 알고 있을 사안들이에요. 소송 담당 유형이 어떻게 나누죠? 그게 법정 소송 담당이 있고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 담당은 관리처분권이 제3자에게 주어진 결과 그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직무상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처분권이 제3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유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병행과 가름행이 있는데, 여기 가름행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름행이 파산관제인과 유언집행자와 여기 압류 출신명령인 겁니다. 이럴 때는 가름행이 되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 압류 취심했게 되면은 그런 이행소송은 출심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 적격을 상실합니다. 그렇지만은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출신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출심의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그런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서 출신권능이 없게 되면은 그런 출신권능과 소송생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법규에 이루어집니다. 즉 압류 및 출신명이 있은 다음에 압류 취하 또는 출신권 포기예요. 또는 출신권 포기가 되면 그때는 이행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다시 채무자에게 복귀된다는 겁니다. 밑에 각주 6번 판례도 주의할 판례 부분들이고요. 위에 4번 내용 합의 관계, 부정상 합의가 있게 되면은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러나 사망한 합의자 지분은 나머지 합의자에게 교육될 뿐 상속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자가 일부가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되는 것이 아닌 것이 원칙이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속이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소를 제기한 경우는 상속인은 장사적 기획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장사적 기획에서 또 문제되는 것이 뒷페이지 반괄 6번에 있는 것들이에요. 총유재산이라는 소송입니다. 그럼 총유재산 소송의 경우는 거기 각조 10번에 있는 판례, 각조 10번에서 총유재산 소송의 경우는 각조 10번에서 6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자, 총유재산 소송은 법인이나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이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이 장사가 되어서 필수적 공동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단체 명의로 제기할 때는 사원총이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의 구성원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든지 또는 사원총이 결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소송 당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성원, 사단이 총유재산 소송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단체가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면은 구성원 전원이 고유 필수적 공동 호링으로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조합과 관련된 문제, 밑에 각조 11번 판례도 유명한 판례 부분들이에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 임의적 소송착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어떤 판례 사안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소송에서 동백흥론계라는 판례가 2개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동백흥론계. 동백흥론계는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동백흥론계는 저쪽에 평택에 예전에 평택에 미증기 들어선다 했을 때요. 그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이게 대추분교예요. 대추분교. 거기에 있는 대추분교라는 거는 동백흥론계에서 그런 계를 조직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허가 얻어서 간접 사업을 통해가지고 매립시킨 지역들입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 관련돼가지고 그 토지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그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런 동백흥론계 조합에 그 조합 업무집행조합 상대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들입니다. 각주 실리원 판례 업무집행조합원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그 소속시탁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임의적 소속시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A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이 판례라고 그래 있어요. 왜 임의적 소속시탁을 허용하지 않죠? 변호사 대리 원칙, 참탈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신탁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지 논리가 업무집행조합원에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장사적 기획에서 8번 문제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닌 상대로 해서 그 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 기획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기 때문에 부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각조 14번에 있는 것,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등기할 때는 그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때 완성 당시 이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은 어쨌든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한 다음에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겁니다. 각조 14번 판례도 늘 2차에서 사례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각조 16번 판례는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 기준에 관한 판례라고 그랬어요. 이 판례도 아주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판례를 전체적으로 암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단체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 조직을 갖췄다는 것은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 등의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리고 이 조직이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하게 하더라도 이거는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각조 실론 판례,
이게 조합과 당사 능력을 부정하는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 부분들이에요. 조합은 당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쭉 보시고요. 옆 페이지 반가로 5번 판례, 반가로 6번 판례, 특히 반가로 6번 판례는 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의 사망인데 이때 중단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판결의 효과입니다. 이거는 유법사유를 한다고 그랬죠? 유법사유랍니다. 그런 경우는 밑에 각주 25번 판례인데 위에 반가로 23번 판례는 각주 23번 판례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한 걸 말합니다.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 종전 판례는 이때 소를 제기한 원고가 선인 경우, 원고가 선인 경우에는 이때는 당사 표시 정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사 표시 정정 문제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최근 판례는 원고가 이거를 알고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악인 경우를 하더라도 당사 표시 정정을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소체계 당시에 이미 사망했으면은 원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당사 표시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주 25번은 사망자를 상대해서 소제기 당시에 이미 실제하고 있는 경우요. 소제기 당시에는 생존. 그러나 변론 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제기 당시에 이미 사망했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판결은 간과한 판결은 당해무효로입니다. 왜 당해무효로 보는지는 이 근거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당해무효로 보는 이유는 대립당사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요. 소제기 당시에 생존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대립당사 구조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립당사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사망이 있게 되면은 사망으로 인해서 이 대립당사 구조는 상속인에게 이 구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훈면한 거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에 이어지는데 사망했다 했는데 사망에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은 간과하고 없이 판결이 선고되면은 그때는 상속인을 배제한 채 판결이 선고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립권 흠결 그런 대립권 흠결을 이유로 우리가 대립권 흠결되면은 상소 이유가 되고 재심 사유가 됩니다. 대립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나 또는 재심으로 손을 구해서 권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각주 25번이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 대립당사 구조를 요하는 민사송법상의 기본칙이 무엇인 것이므로 그 같은 상태에서 판결은 당해무효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소제기 당시에 이미 당시에는 생존하고 있지만은 전에 사망한 경우, 변론 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대립당사 구조를 갖추고 특보하기엔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규 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는 그러한 대립당사 구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인들과 관계에서 대립당사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를 암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판례도요. 그래서 당해무효로 오지 않고 이법으로 오는 겁니다. 이법. 어느 정도 이법? 이게 이해되는데 상속인을 배제시킨 채 판결을 선고하면은 이제는 마치 대립권이 없는 사람이 그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대립권 흥결 이유로 그때는 상소나 재심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소송에서 우리 체크할 부분들이고요. 자, 뒤에 소장의 기재사항들 표제입니다. 표제는 소장이라고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반소의 경우는 반소장, 재심의 경우는 재심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들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항소 사건들도 출제 안 되는데
판소는 변할 일이 없어요. 당사자인데 당사자 표시는 당사자 지위 표시와 성명 등 명칭 표시와 주소 표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지위 표시는 통상의 경우는 원고, 피고라고 씁니다. 독립당사자의 경우는 원고 다음, 피고 다음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옆 페이지 당사자가 여럿이면은 제일 위에 사람, 앞서 사람에게 원고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1년번호를 기재합니다. 선정 당사자의 경우인데 선정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원고 쓴 다음에 가로원에서 선정 당사자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는 반드시 서장을 말미에다가 그 선정자들의 목록을 쭉, 즉 선정자 명단을 작성해서 신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자 명단에는 선정 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결국은 선정 당사자의 선정 행위 성질, 이거를 실무는 어떤 걸로 본다고 그랬죠? 단독행위 성질이 아니라 각조 1번 실무는 선정 행위 성질을 합동행위로 보는 겁니다. 실무는 선정 행위 성질을 합동행위, 선정 당사자의 선정 행위 성질을 단독행위라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이걸 합동행위로 보는 겁니다. 단독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실무는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으면은 이 사람을 선정 당사자로 내세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선정자가 되는 겁니다. 가 되는데 이때 A가 원고돼가지고 선정 당사자로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소장의 말미에다가 선정자 목록을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선정자 목록에는 이 사람만 쓰면 된다. 이게 단독행위들이에요. 단독행위들은 선정자 순수하게 선정자만 기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합동행위들은 이 자도 같이 기재해야 된다. 이게 합동행위들의 내용입니다. 우리 소송실무는 선정 당사자와 선정행위 성질을 단독행위로 보지 않고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소송실무입니다. 반거래 2번에 있는 거 선정 당사자하고 선정 요건으로서 공통의 이해관계인데 65조 전단 소송, 65조 전단어 전문 사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65조 전단어 후문 사유는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공격 방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통 이해관계는 두 가지예요. 65조 전단어 사유일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공격 방법을 공통하게 가지고 있는 때 두 가지 요건을 갖게 되면은 선정 당사자하고 선정 요건을 갖춘 거로 오는 겁니다. 거의 각종 2번 판례가 제가 2차 볼 때 동차에서 나왔던 사례예요. 이게 8위 아마 2차 문제일 겁니다. 8위 2차 문제. 제가 동차 볼 때는 선정 당사자가 그 전에 사회인과선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동차 볼 때는 앞에 기출문제는 빼고 보는데 빼고 봤더니 이 각주 2번 판례가 동차 때 2차 문제로 나온 겁니다. 이 경우에 선정당사자들이 선정당사자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들이 갑을 계약상의 임대인으로 주장하면서 갑에게 각 보증금 전부 내지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명 임차인들이 이 사람들이 임차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을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상대는 임차 보증금을 구하는 그런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사람들 임차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A를 선정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는가? 이게 8위 2차 소송권 문제예요. 그때 헤맸던 기억납니다. 이거는 그냥 65조 전문 문제다.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65조 생각해가지고 했고, 또 한 가지 이게 50순짜리 문제였고요. 그에 또 20순짜리 문제가 공교롭게도 관련 재판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자 판정도 결국은 65조 문제예요. 아닌가요? 관련 판정 65조 문제 아닌가요? 관련자 판정이 여러 생겨죠? 공동소송 관계에 있거나 해야 돼요. 공동소송 관계 또는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개 청구나 공동소송 관계입니다. 이 관련자 판정도 결국은 이것도 65조라는 겁니다. 결국은 희한하게 그 8위 때 2차 문제는 65조 가지고 전부 다 긁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65조 아닙니까? 관련자 판정도 65조 사유에 대하여 공동소송 관계이거나 또는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가 병합한 경우, 청구 객관적 병합이라든지 또는 그런 공동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건이나 다른 피고인 내용 안에도 관할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관련자 패석 규정들이에요. 선정당사자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선정사 나오면은 위치부터 차지하셔야 위치가 제3자 소송 담당의 한 유형이다. 거의 당사 적격부터 차지하셔야 돼요. 원래 당사 적격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당사 적격을 갖죠? 이행의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갖는 것이고, 그로부터 상대방이라고 지정된 자가 의문 적격을 갖는 겁니다. 이게 피고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행의소는 주장 자체에 의해서 당사 적격이 판결하는 겁니다. 이행의소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청구권이 아닌 자가 제3자에게도 그런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그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 소송 담당, 그리고 법정 소송 담당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정사 파트들은 각조 내용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뒷페이지 둘 이상의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제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원고, 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는 겁니다. 반소라는 거는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기 때문에 본소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고고 반소 피고가 본소 원고가 되는 겁니다. 옆에 이제 가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소송수계나 이런 것들도 안 보셔도 됩니다. 제 18페이지 제3자의 법정 소송 담당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키워드 있네요. 실체법상의 권리주체는 아니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당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합니다. 의의는, 소송에서 의의는 늘 암기하는 습관 가져주셔야 돼요. 실제법상의 권리주체, 권리용어 주체는 아니지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된 결과 그 당사가 되는 경우, 그걸 말합니다. 이때 제3자 법정 담당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표시하는 경우 첫 번째 파산관제인입니다. 원고 파산 채무자, 이율수 파산관제인 누구누구 이렇게 합니다. 파산 채무자 이율수 파산관제인 그 의미예요. 유언집행도 마찬가지. 망이율수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우리가 상속재산관리인의 성격인데 각주 7번이요.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정지리인지 아니면 소송 담당자인지 견해를 있지만은 최고 판례는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 피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상속재산관리인, 그래서 망이율수 상속재산관리인 김갑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무상담사자, 친족관계에서 검사 부분들이에요. 친족관계에서 검사가 직무상담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피고, 검사하면 검사 이름 쓰지 않습니다. 피고, 검사하면 돼요. 검사가 누구인지 이름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나는 고조 사건에서 선장이오는 있고요. 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도 임의적 선택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자격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원고, 동백흑농계의 업무집행조합원 김갑동 이렇게 표시합니다. 제3자 소송 담당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이런 것이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 법정 소송 담당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심명령도 마찬가지. 그런 추심 후 소를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 추심 채권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1번 채권자 대입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대입 채권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4번 대표소송에 의해서 이사 후 휴세에 대해서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 주조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조 대표소송은 몇 분의 몇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다 잃어버렸죠.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제가 공부할 때는 100분의 3, 100분의 5, 그 전에는 100분의 5였다가 또 100분의 3으로 줄었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100분의 1로 더 줄어듭니다. 이게 대표 소송에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뒷페이지 당사자에 관한 성명과 명칭 표시인데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한자로 씁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자, 올해 소를 제기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을 선고할 때나 판결문상에는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자꾸 생략을 해줍니다. 그러나 소장 작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이고일 경우에는 그 음을 한글로 표시한 후에 가로 안에 해당 유금 문자를 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있는 명칭 그대로 쓰시면 돼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옆 페이지 원고 대성무역 주식기사 이렇게 됩니다. 밑에 각자 실번은 보셔야 되고요. 주식기사 대성무역기사 무역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식기사를 약칭해가지고 주자로 표시하는 거 이것도 쓰는 용어가 아닌 겁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국가단체의 경우는 국가관리사의 경우는 법률상대표자 법무부 장관 표시해줍니다. 나머지는 쭉 넘길게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소송법 52조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당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대표자 관리인을 써주는입니다. 그래서 원고 영민씨 감사업파 정중 그 다음에 대표자 도유사 민일석 우리가 종종의 경우는 대표자를 도유사라고 표시합니다. 아주 특이한 용어죠. 종종의 경우는 그 종종의 대표자를 도유사라는 표시를 씁니다. 당사자에서는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주소 표시할 때 23페이지 2번에 있는 거 두 번째 줄 성명 첫자 아래서부터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밑에 김현재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518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명 첫자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만일 주소가 동일한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 성명란을 먼저 열거한 후에 원고들 주소라는 방식으로 제목을 고쳐서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밑에 두 번째 있는 기들이에요. 원고 1, 2 있는데 그 사람 주소가 모두 같다. 그러면은 원고들 주소 이렇게 쓴 다음에 한꺼번에 기재하는 겁니다. 밑에 각주에 있는 양식 예규에서 1번에 있는 거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로 표시하고 시는 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는 도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군 앞에서는요. 군은 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시만 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소속 시군을 기재한다고 그랬고 번제는 생략하고 가지 번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주소 기재 방식인데 그 옆에 화살표 하시고요. 거기 각주 12번 양식 화살표 하시고 이 방식은 청구 취지에서 여기에서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그런 주소 기재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 신청서 작성할 때는
등기 신청자서 할 때는 부동산 표시할 때는 서울특별시 모두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서장자서 할 때는 그 청구 취지에 부동산 표시를 할 때 그때는 주소 기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에 비해서 등기 신청 경우에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모두 기재하는 겁니다. 이걸로 기재하지만은 그러나 서장에서는 청구 취지에서 부동산 표시할 때는 특별시 이런 용어 쓰지 않고 주소 기재 방식하고 똑같이 기재하는 겁니다. 각조 12번에 있는 1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게 등기하고 다른 점입니다. 뒤에 24페이지, 25페이지에서 도로명 주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거는 거의 무의미한 부분들이에요. 무의미한 거. 이미 서장에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런 도로명 주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어집니다. 그때 찾아가지고 주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공지송달 이미 의미였고 쭉 넘어갈게요. 28페이지 법인에 대한 문제 대리인과 대표자 등 표시인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기재해야 되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 법정 대리인 기재는 당사자 표시 아래 수용법상과 실체법상으로 대리 자격을 표시하고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주소가 당사자 본인 주소하고 같거나 또는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주소를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주소가 없거나 법정 내 주소하고 당사자 본인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를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합니다. 기재의 1번에 있는 건 미성년자, 친권자, 후견인 등 경우는 미성년자 이모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 기재하고 기재합니다. 그 밑에 후견인 받도 보시고요. 옆에 3번에 있는 거 이해상반의 경우는 그런 법정 대리인 또는 없는 경우는 특별 대리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는 특별 대리인 박경서만 표시합니다. 그 앞에 용어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재의 1번과 3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재자이면은 부재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재산관리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특별 대리의 경우는 그 앞에다가 이해상반 행위로 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미성년자이므로 또는 부재자이므로 그런 원인을 쓰는 겁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 부재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재산관리인 김삼동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표시에서는 1번이 그나마 시험에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우리 친권의 경우는 부모 공동이 행사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친권자 부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기재하는 겁니다. 자, 법인 등의 대표자인데 법인 등의 대표자의 경우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은 거기에 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유한회사의 경우는 대표사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대표이사, 대표사원의 경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중점적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뒷페이지 기재에 회사의 경우는 1번 주식회사이면은 대표이사 누구누구 적습니다. 그 밖에 쭉 있는 거 밑에 그 밖의 경우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건데요. 학교법인 어떤 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사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종종은 대표자 도유사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고요. 우리 대표 법인 사건들이 나오면은 그게 주식회사이면은 그냥 대표이사라는 용어를 쓰시면 돼요. 나머지 소송들이 있는 것들은 안 써도 무방하고 뒤에 넘길게요. 자, 사건 표시하는 방법. 사건 표시의 경우는 뒷페이지에 가장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쓰는 사건 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전지급 청구하는 경우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손실보상금, 청산금, 이익배상금, 차임 이런 것들. 이 손해배상의 경우 각주 6번에 손해배상의 경우만 그때 각주 있는 내용이에요. 손해배상의 경우는 그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로 안에 쓰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손해배상 사건들은 이제까지 실제된 적이 없습니다. 인도나 등기 청구의 경우는 물품인도, 건물인도, 토지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거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주재권 확인 주식인도이고요. 병합청구. 병합청구의 경우는 주진 사건을 하면서 등을 표시하면 됩니다. 어떤 등 청구에서 이게 병합청구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매매 대여금, 매매 잔대금 등 청구에서 토지 인도 등 청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에서 사행위 취소 등 청구에서 이게 사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명은 한번 주어진 사건명은 나중에 그 사건 내용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거나 안 채되더라도 그대로 사건 종료일까지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명 쓰는 까지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 주소 쓰는 거하고 주소 기재할 때하고 주소 기재를 할 때 이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주의사항 있죠? 서울하고 우리가 광역시하고 특별시나 도의 경우는 광역시나 특별시나 도의 경우에는 이거를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시 앞에서는 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의 경우는 당연히 도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주도 기재에서는 이게 가장 주의할 부분들이에요. 나머지 당사자 표시할 때는 사건에 주어진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연락처가 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 쓴 다음에 메일번호 있으면 메일로 쓰고 이걸 기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특정시키기 위해서 소장을 하실 때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없게 되면은요, 나중에 채권 집행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우리 예금채권, 예금채권 압류하려고 그런다. 가장 그 사람이 예금주인지는 주민등록 가지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없게 되면은 그 인적사항이 같다라는 사실 입증은 결국은 주민등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장에는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이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판결무사는 기재 없다 하더라도 이 기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장에는 반드시 이거를 기재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